자, 반갑습니다. 오늘 강의를 맡게 된 사람이고요. 일단 제 소개부터 먼저 드리면, 저는 지금 현재 펜션 프로젝트 팀 로직이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고, 제 주업은 펜션 창업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컨설팅하고 창업 대행 업무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현재 제가 유튜브하고 블로그에 펜션 비즈니스 포럼이라고 해서 채널을 계속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 들으시는 내용 외에 추가적으로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여기 참고해 보시면은 꽤나 많은 컨텐츠들을 제가 올려놨으니까 좀 도움이 되실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건 진짜 순수하게 광고인데, 제가 책도 한 2권 냈으니까 혹시 기본적으로 펜션에 대한 개념을 좀 파악하고 싶으신 분들은 책도 구매해서 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오늘은 무슨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냐면은, 기본적으로 지난 몇 회에 걸쳐서 세미나를 쭉 해올 때는 건축이나 인테리어나 이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여러분들이 아마 제일 궁금해하실 과연 펜션으로 어느 정도의 수익을 만드실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가장 기본이 되는 농어촌 민박하고 생활숙박업의 차이는 뭐고, 거기에 어울리는 업종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근데 먼저 이건 아까 앞에서 저희끼리 얘기했던 거하고는 조금 다르게 본격적인 내용하고 별개로 강의니까 먼저 그 말씀은 드릴게요. 과연 내가 펜션으로 어느 정도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건지에 대한 각자 여러분들이 기대하시는 기대치는 서로 다 다르실 거예요. 근데 그 기대치라는 게 다르다라는 표현은 제가 만나서 상담하시는 분들 중에 실제로 그런 분들 많으세요. 예를 들면 농어촌 민박 하나로 1년에 한 5, 6억은 벌지 않느냐라고 하는 기대부터 시작해서 각양각색의 기대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정확하게 잡지를 못하시면 되게 힘들 거라고 생각해서 오늘은 그 내용부터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자, 펜션을, 이거는 제가 정확하게 얘기하면 70평짜리 농어촌 민박을 기준으로 해서 계산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의 기준은 뭐냐 하면, 내가 비수기 평일에도 내가 가진 객실의 절반 이상을 판다라는 전제로 했을 때 보통 하루에 30만 원 정도를 버신다라고 생각하면 가장 이해가 빠르세요. 이건 번다라는 개념보다는 매출인 거죠. 여기서 이제 나가야 되는 것들이 관리비나 각종 재경비들이 나가겠죠. 그러면 이걸 제가 오늘 주제로 삼은 이유는, 저한테 얼마 전에 상담으로 오신 분이 매출을 계산을 해봐야 되는데 도저히 매출 계산하는 방법을 못 찾겠다라고 해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평일날 내가 가지고 있는 객실의 절반 이상을 판다라 그러면 30만 원, 한 주에는 얼마를 파냐 그러면 한 200만 원 정도의 매출이 나와요. 정확하게 내가 매일 절반 이상의 객실을 판다라고 하면, 그러면 한 달이면 얼마냐? 대략 한 800만 원 정도의 수입을 가져가실 수가 있는 거죠. 이걸 설명드리는 이유는, 제가 어떠한 경우라도 농어촌 민박을 가지고 펜션 사업을 해보시겠다는 분들한테 제가 컨설팅을 해드리든가 사업을 만들어 드릴 때 기존 베이스는 뭐냐 하면, 이게 저한테는 목표 금액이에요. 한 달에 800만 원 정도는 벌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 보자라는 게 제 베이스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1년으로 따지면 얼마냐면 대략 한 1억 정도 버실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가장 좋으세요. 근데 이게 뭐 반드시 찝어갖고 딱 1억만 버느냐, 그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기서 제가 뒤에 이제 마저 설명을 드리겠지만, 방 가격이 정해지는 원리나 이걸 생각을 했을 때 순수하게 방에서만 나오는 매출을 기준으로 하는 거고, 번외로 말씀드리면 펜션이 생각보다 꽤 부수입들이 들어옵니다.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게 뭐 바베큐 비용이라든지 추가 입실 비용이라든지 현장 결제로 받는 부분들이 꽤 있는데, 아까 제가 강의 전에 잠시 말씀드린 것처럼 객실이 많은 펜션들 같은 경우에는 바베큐 비용 2만 원씩만 받아도 여름 성수기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5, 60만 원이 현금으로 들어오는 때도 있거든요. 근데 그걸 전부 뺀 순수하게 방값만 놓고 생각한다 그러면 이 정도 버신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이걸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어요. 펜션을 매출을 내가 계산을 해보겠다라고 할 때 제일 먼저 생각하셔야 되는 게, 객실을 요금을 받는 시즌에 대한 구분부터 머릿속에 좀 갖고 계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요금을 받는 객실의 시즌 구분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첫 번째는 시즌 구분은 비수기, 준성수기, 성수기로 나뉘어요. 이건 펜션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시면 이해를 하시는데, 요즘에는, 예전에는 원래는 준성수기라는 말이 없었어요. 비수기 아니면 성수기였고, 이 성수기가 참고로 더 말씀을 드리면 여름 성수기가 있었고 겨울 성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게 한 3개월가량 정도 됐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겨울 성수기는 사실상 없어졌어요.
왜 없어졌냐? 겨울 성수기 요금을 적용하는 순간부터 예약률이 자꾸 떨어지니까 이제 의미가 없어졌다고 그래서 겨울 성수기는 사실상 없어진 상태고, 이 사이에 여기에는 제가 안 넣었는데 한 가지가 뭐가 들어갔었냐 그러면 요즘에는 극성수기라고 쓰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엄밀하게 얘기하면 그 극성수기가 옛날로 따지면 성수기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이게 아무래도 수요가 많이 몰리는 철에 조금이라도 매출을 더 올려보고 싶은 욕심에 극성수기 요금을 받으시니까 요즘에는 비수기, 준성수기, 성수기, 극성수기로 나뉘는데, 엄밀하게 얘기하면 극성수기는 성수기하고 같이 보시면 되고, 준성수기는 여름 성수기 앞뒤에 한 달씩 따라 붙는 거예요. 지금 조금 빠른 데들은 다음 달부터 준성수기 요금을 받기 시작을 하세요. 그리고 준성수기 요금이 끝나고 나면 보통 이 말하는 성수기는 7, 8월 두 달인데 7, 8월 두 달 중에 극성수기라고 표기하는 데들이 보통 어느 시즌이냐 그러면 7월 마지막 주 하고 8월 첫째 주 약 2주 정도로 극성수기를 놓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은 7월 15일부터 8월 15일까지 놓는 분들도 계시고 하세요. 그리고 또 이 성수기에 이 개월에 포함이 됐어야 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공휴일이나 연휴 전날은 또 다들 성수기 요금을 받으세요. 예를 들면은 요번 5월달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면 어린이날 각종 기념일이 있어갖고 대체 공휴일이 들어가서 한 연달아 3일이 연휴가 된다 그러면 다들 성수기 요금을 받으세요. 근데 이걸 제가 그냥 2개월로 잡아놓은 건 뭐냐 그러면 이래야 오차가 그냥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요일 구분이 중요한데, 요일도 예전에는 주중하고 주말만 있었는데 재밌는 건 우리가 생각하는 주중하고 펜션의 요금 체계의 주중은 조금 달라요. 펜션에서 말하는 주중은 일요일 포함해서 목요일까지가 주중이에요. 5일이. 그리고 금요일 요금을 따로 받기 시작했고요. 어느 순간부터. 그 다음에 주말이 토요일만 주말로 그냥 생각을 하시면 거진되세요. 그래서 정확하게는 매출을 계산할 때 아까 앞에서 전제한 것처럼 하루에 30만 원 정도를 매출이 나오고 절반 이상을 판다라고 하면 그걸 계산하실 때 비수기를 8개월로 계산을 하시고 준성수기를 2개월로 계산하시고 성수기를 2개월을 계산하시면 되는데, 이걸 이렇게 정한 거 앞에 뭐가 필요하냐 그러면 주중이 22일이고 금요일이 4일이고 주말이 4일이라고 생각을 하면 30일을 기준으로 놓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계산하면 365일은 안 나와요. 이게 360일이 조금 안 나오거든요. 근데 뭐 그렇게까지 디테일하게 들어가려고 그러면 너무 복잡해지니까 개념적으로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객실의 요금의 책정 기준은 뭐냐 하면 이거 제가 강의 시간에 여러 번 말씀드렸고 제가 블로그나 유튜브에다가도 많이 올려놓는데, 과연 펜션이 얼마를 받느냐라는 거에 대한 고민을 저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어느 시점부터 제가 펜션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일일이 객실 요금하고 객실 면적을 다 수기로 조사를 해서 객실의 요금을 면적으로 나눠보면 평당 얼마를 받는지에 대한 계산이 나오거든요. 이걸 전부 더해갖고 지역의 평균을 냈을 때 강릉이 한 8,000원 정도 나와요. 물론 이 안에서 비싸게 받는 집은 평당 12,000원, 13,000원 받는 집도 있고 평당 5,000원이 안 되는 집도 있기는 해요. 그러면 강릉이 고정서선이고 포항이 9,000원이고 태안이 7,000원이고 남해가 8,000원이에요. 근데 이 차이는 어디서 나냐 그러면 포항하고 강릉은 비교적 새로 지어진 펜션들이 많은 지역이고, 포항은 우리나라에서 바닷가 지역 치고는 풀빌라 펜션 개수가 가장 많은 지역 중에 한 군데로 속해요. 포항에 있는 펜션 중에 약 20% 정도는 풀빌라라고 그냥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단가가 조금 높죠. 그럼 태안은 왜 낮느냐? 태안은 제가 얼마 전에도 한번 다녀왔었는데 우리나라 펜션 시장에 펜션이라는 용어가 최초로 등장한 지역이 태안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저도 실제로 그렇게 알고 있고, 기원이 뭐였냐 그러면 2002년에 열렸던 꽃박람회 때 태안군에서 숙박시설들이 워낙 모자라다 보니까 기존의 민박사업자들한테 펜션이라는 이름으로 지원을 많이 해줘서 펜션이 최초로 태안에 시작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태안이 그 이후로 변화가 없이 계속 가다 보니까 지금 태안 한 번씩 가보시는 분들은 안면도 근처 가면 지은 지 20년, 30년 된 녹조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밀리니까 요금이 자꾸 내려가죠. 그러니까 방 크기만큼을 못 받는 거죠. 남해도 비슷한 케이스고, 남해하고 포항하고 이 두 지역은 공이 다 풀빌라가 많은데 재밌는 건 요거는 지역에 있는 모든 펜션, 300개나 400개에 있는 모든 펜션을 이렇게 나눠갖고 무식하게 그냥 합산해갖고 평균을 낸 가격이 이 정도라 그러면 풀빌라가 얼마를 받느냐고 따져보면 강릉 9,000원, 9,900원, 포항시 9,200원, 태안 10,000원,
남해군이 11,000원이에요. 근데 이게 되게 단순한 그냥 수치상으로만 보면 체감이 안 되시는데요. 그 지역의 펜션들이 영업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조사를 해보면 포항이 전국에서 풀빌라들이 장사 제일 잘 돼요. 왜 잘 되느냐? 꼭 이것만으로 이해를 할 수는 없지만 다른 지역의 비슷한 평수에 비슷한 뷰를 보유하고 있는 풀빌라들 중에서는 비교적 가격이 저렴한 편에 들어가거든요. 웃기는 건 태안에 사실은 제가 이거 10,000원이라고 잡아놓기는 했는데 조사한 지가 한 3년 지나갖고 지금은 얼마만큼 늘어났는지는 모르겠는데 태안에 정말로 우리가 그냥 흔히들 많이 생각하는 풀빌라라고 볼 수 있는 데들이 한 5군데밖에 안 돼요. 근데 이런 데들이 대부분 요금을 비싸게 받다 보니까 다른 지역보다 예약률은 현저하게 많이 떨어져요. 남해도 그렇고. 자, 이 개념에서 정리를 한다는 거의 의미는 뭐냐 하면 내가 만약에 70평짜리 농어촌 민박을 하나 짓는다 그러면 내가 방값을 어떻게 정하느냐, 방을 몇 개를 만드냐하고 상관없이 무조건 하루에 올릴 수 있는 매출이라는 건 거의 정해져 있다는 거죠. 자,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내가 방을 10평짜리를 만들어서 10만 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게 거의 스탠다드라고 생각을 하는데 나는 뭐 내가 만든 방이 다른 데보다 좋아 보이니까는 15만 원을 받아야 되겠어 라고 얘기하셔도 그건 상관은 없어요. 왜냐하면 법적으로 무슨 제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모텔이나 다른 업종들처럼 나름의 규약이 있어갖고 시중가격이라고 정해놓아 있는 금액도 없기 때문에 상관은 없는데 문제는 가격을 올려놓으면 안 팔리는 건 당연하겠죠. 그래서 처음에 생각하셔야 될 기준점은 뭐냐 하면 이 평당 단가에 대한 개념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예약률에 따라서 펜션을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수기 평일에도 내가 가지고 있는 객실의 절반 이상 파는 펜션이 전국에 대략 한 5% 정도 나옵니다. 조사를 해보면. 근데 이게 극단적으로 튀었던 시기가 있어요. 언제냐 그러면 코로나 시기 때. 코로나 시기 때는 대부분 다 이게 10% 이상으로 다 올라갔었거든요. 그때는 왜 그랬냐 그러면 뭐 다들 아시다시피 외국 여행 자체를 못 가는 분위기였으니까 그 차이가 분명히 있었죠. 근데 지금은 코로나 때는 정말 다들 펜션들을 신축하신다고 많이 뛰어드셨다가 요즘에는 제가 체감하기로 많이 줄었는데 그분들이 느끼시는 게 이제 코로나 끝났으니까 펜션이 망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고 실제로 유튜브에 그런 의견들도 되게 많이 올라오는데 웃기는 건 코로나 이전에도 요 수준이었고 이제는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는 상황이지 특별히 다른 시기에 비해서 예약률이 떨어진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워요. 그리고 두 번째, 비수기 주중에 예를 들면 내가 방이 6개가 있다 그러면 매일 2개 이상 파는 데들이 전국적으로 평균을 내보면 거의 한 25% 정도 돼요. 그리고 주말에 방을 절반도 못 파는 펜션이 나머지 한 60% 차이가 나는데 이건 제가 거의 뭐 한 100몇십 개 지역을 다 조사를 하면서 비교를 해보면 요 레이트에서 약간의 차이만 있어요. 이거의 극단적인 게 뭐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남해군 같은 경우가 코로나가 터지기 2017년에가 얼마였었냐 그러면 평일에 방 절반 이상을 파는 비율이 1%였었어요. 2014년에 약 4%였다가 2017년에 1%까지 떨어졌다가 코로나가 기간에 갑자기 19%까지 뛰어 올라갔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조사해보면 다시 이게 5% 수준으로 다시 내려와요. 그러면 결국에는 펜션을 내가 시작을 하겠다고 했을 때 우리의 목표는 두 가지죠. 첫 번째는 이걸 가장 기본적으로 목표를 삼으시는 게 맞으세요. 제가 생각하는 수익형 펜션을 만든다라고 하면 창업의 목표는 적어도 내가 문을 열었으면 어느 정도의 투자 비용을 뽑을 때까지는 이 선을 유지를 하시면 되는데 제가 굳이 이걸 수익형이라고 얘기하고 이걸 자립형이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평일에도 방을 3분의 1씩만 팔아도 내가 이거를 투자하는 데 들어간 은행 이자를 내고 내가 생활하는 데 크게 어려움은 없어요. 자립형까지만 가면. 근데 이제 수익형이 되면 뭐가 좋냐 그러면 이거 위에를 상회하는 데들이 있거든요. 고수익형이라 그래서. 예를 들면 아주 드물기는 한데 거의 매일 만실 채우는 펜션들이 있고 저도 그런 펜션들을 여러 개 만들어 봤는데 그 정도 되면 투자 비용을 한 2년 안에도 뽑으세요. 그러면 그거는 거의 어마어마한 수익이 되는 거죠. 자, 근데 이제 문제는 이 비자립형인데 아까 잠깐 강의 시작하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정도 수준이라고는 해도 내가 처음에 투여한 비용만 다 회수가 되면 이 정도 비율로도 농어촌 민박이 1년에 어느 정도 매출이 올라오는지를 따져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하 한 4천에서 5천 정도는 올라와요.
그건 엑셀로 계산해 보면 여름에, 그러니까 비수기 주말에, 그러니까 오늘 같은 날, 그러니까 주말에 방을 한 절반 정도 팔고 여름에 어느 정도 팔고 하는 걸로만 계산을 해봐도 그 정도 비용은 나와요. 그러면 그게 어떤 의미가 생기냐 그러면 내가 순수하게 펜션으로만 먹고 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면 조금 부족하다라고 느끼실 수는 있지만 지역 토착민들 같은 경우에 보통 신랑은 원래 다니시는 직장이 있고 하다고 하면 그 정도 수입이라는 걸 주부가 그냥 손님 하루에 방 한두 개, 그 다음에 주말에 뭐 한 절반 정도 치우는 수준으로 버는 거에는 상당히 괜찮은 금액인 거죠. 왜? 제가 예전에도 그 말씀 드렸지만 지금 우리나라에 자영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 숫자가 800만 원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 절반 이상은 150만 원을 못 가져가신다고 그러더라고요. 통계상 보면. 그거에 비하면 상당히 괜찮은 사업이죠. 제가 이걸 오늘 왜 설명을 드리냐면 저한테 상담 오시는 많은 분들이 펜션으로 어마어마하게 떼돈을 벌 거라는 기대 내지는 그런 정보를 듣고 오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적어도 뭐 물론 여기서 범위가 넘어가는 생활숙박업이나 아니면 유스호스텔이나 규모가 큰 데들을 만들어서 거의 준 리조트급으로 운영하시는 분들도 계시기는 한데 그런 분들하고는 별개로 그냥 내가 어느 정도의 경제적인 자유를 원한다고 해서 시골로 귀촌해서 펜션을 운영하시겠다고 하면 이 정도 수입이 현실적이라는 걸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인 건데 자 그러면 이제 아까 앞에서 설명드린 그 30만 원이라는 금액이 어떤 식으로 유추가 되는지를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자, 객실 요금을 산정하는 기준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평당 단가가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있어요. 판매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객단가에 대한 개념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객단가는 뭐냐 하면 객실 요금을 입실하는 사람 숫자로 나눈 금액이거든요. 근데 이걸 제가 조사를 했던 건 뭐냐 그러면 평당가가 풀빌라 같은 경우에도 10,000원이 넘어가기 시작하면 아주 특별한 차별점이 있어야 판매가 되는 게 있고 두 번째는 객단가가 왜 중요하냐 그러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똑같이 내가 20평짜리 객실을 지어서 사람을 2명만 받겠다 그러면 객단가가 1인당 10만 원이 되잖아요. 근데 4인 가족을 받겠다 그러면 객단가가 5만 원이 되는데 실제로 20평 정도 되는 펜션을 단체 펜션으로 돌리시는 분들은 8명에서 많게는 15명까지 들어가시는 데들도 많아요. 그러면 20평짜리 객실을 2명이 있을 때 객단가가 10만 원이면 4인 가족이 쓴다 그러면 5만 원인데 만약에 거기에 10명을 집어넣겠다 그러면 객단가는 2만 원으로 낮춰지는 거죠. 그러면 효율에 대한 문제에 대한 고민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이 객단가를 제가 조사해서 적용을 하기 시작을 한 게 아주 특출난 경우가 아니면 인당 15만 원이 넘어가는 순간부터는 굉장히 어려워져요. 예약이. 그냥 사람들이 다들 온라인에 나와 있는 이용욱이나 거기 정말 좋아라고 얘기하는 데들조차 가격이 너무 많이 튀어버리면 애매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여담이기는 한데 제가 요즘에는 커플 객실 같은 경우에도 별도로 4명까지 잘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서 침대가 더블베드식으로 나와서 그냥 평일에는 2명한테 인당 15만 원 미만으로 팔 수 있는 수준으로 팔다가 주말 되면은 또 가족 수요가 생기는 경우에는 요금을 2인 추가 요금을 받아서 4인을 판다든지 이 판매에 대한 거를 많이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는 이유가 객단가 때문이에요. 제가 이 개념을 알기 전까지는 정말 예를 들면은 2명이서 쓸 수 있는 객실이라 그래갖고 한 30평 넘는 객실을 만들어갖고 그냥 저도 그 시절에 그런 시행착오를 한 적이 있었어요. 아, 요새 인기 많은 데도 4, 50만 원씩 받는데 우리도 그렇게 받아보자 해갖고 되게 많이 실패해본 경험들이 있어서 이걸 강조를 해드리는 거고요. 이 객단가에 범주를 약간 넘어가는 펜션이 하나 있어요. 어디냐? 애견 펜션. 애견 펜션은 객단가가 조금 높아요. 왜 높냐 그러면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에 펜션이 한 4만 개 정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홈페이지 돌리는 걸로만 따지면 대략 한 10,000여 개 정도 될 거예요. 근데 애견 펜션은 전국에 몇 개 있느냐? 그냥 단순히 우리 방에는 강아지 데리고 와서 자도 대여까지 포함해도 900여 개 정도밖에 안 되고요. 애견 전문이라고 얘기하는 아예 설계할 때부터 이건 애견 펜션으로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걸 전국 조사를 해봐도 아직까지 200에서 250개를 안 넘어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그 중에서 이름난 곳들 몇몇 곳들은 전국에 있는 1,500만 정도 되는 애완견을 키우는 가구들이 한 200여 개 되는 애견 펜션을 몰려가기 때문에 이게 약간 객단가를 상해해서 잡아도 크게 무리는 없더라고요. 자,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걸 70평짜리 농어촌 민박 하나라고 개념을 정했을 때
그냥 아주 일반적으로 예전부터 많이 지어졌던 방식으로 따지면 10평씩 방을 자르면 하나, 둘, 셋, 넷, 5개가 나오겠죠. 그리고 관리동을 20평을 잡아갖고 요렇게 지어지는 게 건물의 형태나 구조나 생김새하고는 별개로 이게 농어촌 민박의 거의 원형 틀이에요. 여기서 약간 차이가 나는 건 뭐냐 그러면 실제로 관리동을 객실로 쓰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럴 경우에는 뭐냐 하면 주소지만 일로 옮겨 놓으시고 인근에 다른 내가 별도로 거주하는 집이 있는 경우에 이렇게들 많이 하시는데 이게 농어촌 민박을 약간 꺼리시는 분들 중에 그런 경우가 계세요. 다주택 보유 때문에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요즘에 여담인데 한옥 펜션, 한옥 숙소 이런 것들이 많이 생겼거든요. 그게 왜 많이 생겼냐 그러면 한옥은 옛날 오래된 주택을 매입을 해서 기와를 얹고 한옥으로 인증을 받은 다음에 한옥체험업을 등록을 하면 근생으로 바꿀 수 있어서 다주택주 보유가 면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옥 펜션들이 많이 생겼는데 내지는 내가 관리동을 그냥 뭐 예를 들면 서울에 내가 가족들 사는 집이 있고 나만 내려간다 그러면 이게 뭐 10평으로 줄어드는 경우는 있지만 거의 기본형은 이거예요. 제가 아까 강의 시작하기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저는 요즘에 20평 정도 되는 관리동이면은 우리가 그냥 개념적으로 생각하면 아파트 한 30평형대 정도는 나와요. 공용 면적이 없이 이걸 다 쓸 수 있으니까 내가. 그랬을 때는 제가 보통 많으면 한 2개 정도 만들면 적당하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요렇게 잘라서 20평, 30평을 만들든가 네, 어서 오세요. 요렇게 반씩 잘라갖고 25평, 25평을 만드는 방법도 있기는 하죠. 그 앞에 앉으세요. 잘 안 보이세요, 모니터. 예. 자, 요런 개념으로 펜션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요금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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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만원씩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구체적으로 매출을 한번 계산을 우리가 한번 해보죠.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일에 대한 개념이 중요해요. 펜션은 일반 다른 업종하고 다르게 주중이 일요일부터 시작이 돼서 일, 월, 화, 수, 목이 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요일 요금이 다르고 토요일 요금이 다르다고 설명을 드렸죠. 자, 그러면 요금을 합계를 한번 내볼게요. 요금 합계라는 건 뭐냐 하면 앞에 장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방 하나당 10만 원이라고 해서 5개잖아요. 그러면 일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그거를 다 판다라고 그러면 50만 원이 되는 거고 금요일 날은 65만 원, 토요일 날 75만 원이 되는데 이건 또 왜 그러냐면 요금 증가율이라는 게 있어서 그래요. 제가 전국에 있는 펜션들 많은 숫자들을 놓고 비수기 주중요금을 저는 뭐라고 얘기하냐 그러면 기준요금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모든 요금 책정의 기준이 비수기 주중요금이 돼야 돼요. 그럼 이게 만약에 방 하나가 평일날 10만 원을 판다 그러면 금요일날 어느 정도를 받느냐라는 건 정하시기 나름인데 수많은 펜션들을 조사를 해서 평균을 해보면 50만 원에 130% 정도가 비싸요. 그러니까 흔히 얘기하면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10만 원짜리 방이 금요일 날은 13만 원이 되고 그 다음에 토요일 날은 15만 원 정도를 받는 게 일반적이에요. 근데 이건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라는 게 집집마다 조금씩 다 틀려요. 심한 경우에는 태안 같은 데가 대표적인 예인데 태안은 평일날 10만 원 받던 방이 토요일날 20만 원 받아요. 제가 어느 경우까지 받냐 그러면 태안에서 비수기 평일에 5만 원 받던 방이 성수기 요금이 얼마를 받느냐 그러면 25만 원, 30만 원까지 받는 데들도 많아요. 대부분 그런 데가 어디냐 그러면 오래된 해수욕장 주변들, 낙산 뭐 이런 데들. 자, 어쨌든 간에 그것까지 얘기하면 너무 복잡하니까. 자, 요렇게 계산이 됐을 때 이만큼을 다 팔 수는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이제 객실 판매율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비수기 평일에 50% 이상 정도를 팔면 전국에 5% 안에 들어가고 수익형 펜션의 범주에 들어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금요일 날은 어느 정도 판매가 되느냐? 이건 상황에 따라서 조금 틀린데 계산을 안정적으로 하시려고 그러면 한 60% 정도는 더 팔 수 있다라고 보실 수 있고 토요일 날은 80% 정도까지는 팔 수 있다라고 보시는 게 안전하다라는 거예요. 이건 비수기예요, 순전히. 이게 준성수기나 성수기로 넘어가면 당연히 판매율은 더 올라가겠죠. 자, 이렇게 계산을 해서 따져보면 매출이 어느 정도가 나오냐 그러면 평일날은 절반을 파니까 25만 원이죠. 근데 여기서 약간 헷갈리시는 게 뭐냐 그러면 방이 5개라 그래갖고 25만 원이 되겠냐가 아니라 일주일치 토탈로 했을 때 비율적으로 3개가 팔리는 날도 있고 2개가 팔리는 날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을 때 25만 원으로 잡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서두에 수익형 펜션으로 운영이 되면 하루에 30만 원 정도의 매출이 오른다라고 얘기하는 게 그 개념인 거예요. 잡았을 때. 그러면 금요일 날 어느 정도로 팔 수 있느냐? 이론적으로 따지면 39만 원 정도로 매출이 오르고 토요일 날은 60만 원이 돼요. 그러면 이걸 전부 합치면은 얼마가 나오느냐? 주중 이거를 한 주에 판매할 수 있는 비용을 매출이 어느 정도 나올지를 계산해 보면 125만 원이라고 썼는데 여기에 빠진 거는 바베큐 비용이라든지 추가 입실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빼고 순수하게 반값으로 대략 130만 원. 그래서 제가 맨 서두에 첫 장에서 한 주에 130만 원 정도를 제가 판매가 될 거라고 말씀드린 게 그 내용이에요. 자, 그렇게 따지면 주간 매출의 합계가 224만 원 정도가 나와요. 자, 그러면 과연 이거는 비수기 주중이라고만 설명을 드렸죠. 그러면 준성수기하고 성수기까지 적용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릴게요. 그럼 월에 이게 한 주가 224만 원이고 한 달은 4주니까 따지면은 한 9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조금 등락이 있다고 그래서 제가 800만 원 정도를 설명을 드린 거예요.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수기, 준성수기, 성수기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비수기는 보통 우리가 1월부터 5월까지를 비수기로 봐요. 그 다음에 6월이 접어들기 시작하면 많은 펜션들이 준성수기로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7, 8월 두 달은 성수기가 되고 다시 9월이 준성수기로 다시 넘어가는데 요새 한 가지 특징이 뭐가 있냐 그러면 예전에는 7, 8월만 딱 성수기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운영에 들어가 보시면 요즘에 9월에 추석 연휴하고 그 무렵까지는 거의 성수기하고 비슷한 분위기로 가요. 그 가장 그렇게 된 배경 중에 하나는 되게 우스꽝스러운 얘기인데 지구온난화가 굉장히 한몫을 했어요. 예전에는 저 평창이나 이런데 흥정계곡 이런데 안쪽에 들어가면 9월만 돼도 계곡이나 수영장에 발을 못 담궜거든요. 근데 워낙 연평균 기온이 올라가다 보니까 요즘에는 실제로 9월에서 심한 경우에는 10월 초까지도 수영장을 그냥 오픈해서 쓰시는 분들이 생기니까 그 분위기가 이루어져요. 그런데 차이는 뭐냐 하면 요금 자체나 판매율 자체도 비수기를 100으로 놨을 때 준성수기는 130% 정도를 보시면 돼요. 매출이 조금 더 올라가고 요금도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성수기는 180%라고 따졌는데 원래 잘 되는 펜션들, 좀 이름난 펜션들은 거의 100% 채우죠. 근데 이게 재밌는 건 뭐냐 그러면 한 7, 8년 전까지만 해도 그 동네에 펜션 운영하시는 사장님들끼리 여름 성수기 끝나고 나면 서로 저녁에 모여갖고 소주 한잔 하시면서 대화 나누시는 거에 대화 내용이 그거였어요. 김 사장님은 올해 몇 개 빵꾸 났어? 몇 개 빵꾸 났어가 뭐냐면 60일 중에 만시를 못 채운 날이 며칠이 됐는지를 논할 때 빵꾸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절에 분위기 좋을 때만 해도 60일을 하루도 안 빼고 장사들을 다 할 무렵만 해도 펜션이 굉장히 다들 사업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했죠. 왜? 그 두 달 동안의 매출만 계산을 해봐도 1년 매출의 한 30, 40%가 그 두 달에 다 나왔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그 누구도 몇 개 빵꾸 났어라는 소리를 하시는 분들이 없어지세요. 왜? 그만큼 성수기 두 달도 풀로 다 채우고 넘어가는 펜션이 많지 않았다라는 얘기인 거죠. 자, 이렇게 계산을 했을 때 논리적으로 따져보면 비수기 8개월 동안의 매출이 합계가 7천만 원 정도, 준성수기 두 달 매출이 2,300만 원 정도, 성수기 매출이 1,600만 원 정도가 나와요. 여기서 잠깐 세미나 영상에서 잘못 설명한 부분을 정정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영상 맨 앞에서 수익형 펜션은 하루에 30만 원 정도의 매출이 오른다고 설명했죠. 이런 식으로 계산해보면 한 주에 200만 원, 한 달에 800만 원가량의 매출이 오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미나 시간에는 성수기 기간을 한 달로 계산하는 바람에 수익형 펜션의 연간 매출을 대략 1억 원 정도라고 설명하는 실수가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두 달 정도의 성수기 매출을 포함하면 대략 1억 3천만 원 정도의 매출이 나온다는 점을 참고하시면서 나머지 영상도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년에 한 1억 1천만 원 정도의 매출이 나온다라는 게 제가 아까 설명드린 내용에서의 기본적인 베이스의 출발인 거죠. 자, 이걸 놓고 생각을 했을 때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뭐냐? 펜션을 시작을 할지 말아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하시는 가장 큰 이유는 사실 여기를 펜션이 내가 체질에 너무 많아서 취미생활로 하시는 분들은 없으실 거 아니에요. 어쨌든 간에 주거도 옮겨야 되고 내가 펜션을 운영함으로 해서 어느 정도는 내가 소득도 보장이 되고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럼 막연하게 내가 어느 정도 벌 수 있을지를 생각을 할 때 이거를 놓고 기준으로 보시면은 거의 이상이 없다라는 얘기인 거죠.
이건 제가 굉장히 보수적으로 저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펜션을 창업하시려고 하는 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기준점이거든요. 근데 이게 변수는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실제로 요 70평짜리 농어촌 민박으로 애견 펜션 만들어 드린 데는 거의 한 달에 한 2억 가까이 매출을 찍은 적도 있었어요. 그건 뭐냐? 거의 만시를 다 채웠다라는 거죠. 그럼 물리적으로 2억을 찍을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애견 펜션 같은 경우에는 강아지 입장료를 또 따로 받아요. 한 마리당 15,000원에서 2만 원. 이걸 다 현장 결제를 받다 보니까 이 비용이 만만치가 않고, 두 번째 바베큐 비용, 이런 부수적인 것까지 따지면 그 정도를 벌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요새 창업 비용 자체가 농어촌 민박을 기준으로 해서 아껴서 써도 7, 8억, 많이 쓰게 되면 거의 10억 정도가 들어간다라고 따졌을 때 1년 매출이 한 2억 정도가 되면 몇 년에 갚을 수 있을지가 머릿속에 대충 감이 잡히는데, 거기에서의 걸림돌은 뭐냐 그러면은 결국에는 순수익이 얼마가 남느냐에 대한 개념인 거죠. 근데 제가 그 어떤 자리에서도 순수익에 대한 얘기는 설명을 안 드려요. 왜 안 드리냐면 물리적으로 방 개수가 늘어나기 시작하면 순수익은 대려 줄어요. 왜 줄어드느냐? 내가 자가로 다 운영을 못 하거든요. 근데 농어촌 민박 같은 경우에도 방이 5개만 돼도요, 자가 운영하시기에 되게 벅차대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첫 번째,